나상 이호철.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대가 서편으로 몰려 달리고 있었다. 그 구름이 몰려 쌓이는 먼 서편 하늘 끝에선 이따금 칼날 같은 번갯불이 번쩍이곤 했다. 이편 하늘의 별들은 구름 사이사이에서 이상스레 파릇파릇 빛났다. 다른 구름더미를 요리조리 헤치고 빠져 나왔다가는 새로 몰려오는 구름더미에 애처롭게도 휘감기곤 했다.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대기에는 차가운 물기가 돌았다. 땅 위엔 무언지 불길한 느낌이 들도록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철과 나는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막연한 원시적인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 무안정 묵묵히 앉아 있었다. 철은 먼 하늘가에 시선을 준 채 연방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았다가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형은 27살이었고 동생은 22살이었다.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해방 이듬해 38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큰 소리로 야하! 이기 바로 그 38선 1호구나이. 야하! 일에 나서 일행 모두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도 찔끔찔끔 울었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불쌍해서 이따금씩 찔끔거리곤 했다. 물론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채모나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 언저리와 입가엔 늘 쓴웃음 같은 것이 어리어 있었으니 하얀 살같의 여윈 얼굴에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려 있었다.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동생의 이런 투가 더 서러웠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태평천하이었다.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됐다. 1951년 가을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 북쪽 후방에서 인계도에 가다가 둘은 더럭 만났다. 해가 질 무렵 무너진 동천읍 거리에서였다. 형은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다. 펄렁한 얕은 잠바에 맨머리 바람이었고 털럭털럭한 군화를 끌고 있었다. 동생도 한순간은 흠칫했으나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살그머니 외면을 했다. 형에 비해선 주제가 조금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 작업복 차림이었다. 10월달 밤이라 꽤 선들선들했다. 멀리 초일의 딸 밑에 태백산 줄기가 서늘히 뻗어 있었다. 형은 동생 곁에 자꾸 누워 쿨쩍거리기만 했다. 일행 모두가 잠들었을 무렵 경비병들도 사그라진 불 곁에 둘러앉아 잠이 들었다. 하늘 한복판으론 이따금 끼룩끼룩 밤 기러기가 울며 지나갔다. 그제야 형은 울음을 그쳤다. 잠시 기러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하더니 동생의 귀에다 입을 가져다 댔다. 벌써 기러기가 지나가는구나. 잠시 조용히 말이 없다가 넌 어떡하다 이 꼬락서니가 된? 푸르기한 얼굴이 희죽이 한 번 웃었다. 난 잡힌 지 한 보름 됐다. 고향 쪽 얘긴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날 형이라고 그러지도 말고.
한참 뒤 형은 또 꿀쩍꿀쩍 울었다. 밤나무 가지 사이론 별들이 차갑게 깔려 있었다. 이튿날 새하얀 가을날 뼛속을 일행 70여 명은 걷고 있었다. 초조한 불안의 고비를 넘어서 이미 이 상태에 젖어 익은 가라앉은 표정들이었다. 행렬엔 막연한 침울함, 살벌함 뿐만 아니라 고요함이 흘렀다. 언뜻 봐선 평화스럽게까지 보였다. 형제는 행렬의 중간쯤을 가지런히 서서 걸었다. 이 속에서 형은 주위 사상들에 대해 평상인 같은 첨예한 관심과 경의와 솔직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펄렁한 야전 잠바에 털럭털럭한 군화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멀컹한 몰골이 더욱 멀컹해 보였다. 야, 저 밤나무 굉장히 크다. 한 500년은 묵었겠다. 이젠 낮이 꽤 짧아졌구나이. 야, 저 까마귀 떼들 봐라. 하고는 머리를 이리저리 주걱거렸다. 목소리도 뚜릿뚜릿했다. 그 모습은 웬 활발기조차 띠고 있었다. 이러고는 곁에 있는 동생을 힐끔힐끔 곁눈질해 보았다. 그러나 동생의 하얗게 야윈 얼굴에는 싸늘한 고요함이 감돌 뿐이고 같이 끌려가는 다른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물끄러미 건너다 보고 둘레에 따르는 경비병들은 끼드득거리며 웃었다. 저 새끼가 돌았나? 야, 너 몇 살이야? 예? 몇 살이야? 27 태꾸다. 고향이 어디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형은 벌쩍 웃으면서 참, 여기가 뭐라고 그러는 데입니까? 경비병은 발끈 성을 내려다가 형의 표정을 보고는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도 형은 동생 곁에 누워 간반처럼 쿨쩍쿨쩍 울었다. 울면서 동생에게 넌 목석이다. 눈물도 없느냐. 집 생각도 안 하느냐. 모두 보고 싶지도 않느냐. 넌 이 꼬락서니까 그렇게도 마땅하니. 마땅해. 좋겠다. 장하다 이놈아. 이렇게 넋두리하고 있었다. 간밤에도 울긴 울었지만 그래도 약간은 반가워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는데 이날 밤은 그렇지 않았다. 시종 노여운 듯 부리부리해 있었다. 동생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라고는 없었다. 하늘 가운데로 또 끼륵끼륵 기러기가 울며 지나가고 먼 어느 곳에선 이따금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은 후들짝 놀라면서 야, 여기도 개가 짖누나이. 기러기가 또 지나가누나. 잠시 동안 형은 차분하게 가라앉는 듯 하더니 다시 또 꿀쩍꿀쩍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밤이 어지간해서 또 형은 동생의 허리를 쿡 찌르고는 잠바 포켓에서 웬 밥덩이 한 덩이를 꺼내며 벌쩍 웃었다. 초저녁에 한 덩이씩 얻어먹은 그 수수밥 덩이였다. 어느새 반은 갈라서 어적어적 씹으며 자 묵어 하고 반은 동생에게 내밀었다. 동생의 의아해하는 분위기에 형은 벌컥 성을 내듯 그러나 여전히 귓속말로 자 어서 받아 먹어라. 초저녁에 가보니 몇 땡이 남을 것 같더구나. 그 앞에 지키고 섰다가 죽는 신용을 했어. 그 새끼 있잖니? 어제 낮에 날 보고 지랄하던 새끼. 그 새끼가 한 댕이 던져주더나. 먹는 것처럼 허군 슬쩍 넣어뒀다. 그 새끼가 길에도 기중 마음이 제일 낫이야. 하고는 벌쩍 웃었다. 비로소 동생도 받아서 먹기 시작했다. 어느새 형은 다 먹어치우고 손가락을 쭉쭉 빨면서 어때? 좀 낫지? 행겔 덜어지? 이날 밤이 깊도록 형은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모두 굉장히 웃을 끼다. 더구나 어머니는 허리가 끊어지게 웃을 끼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연방 짓거리며 혼자 히득히득거렸다. 이따금 또 흠칫흠칫 놀라며 야, 너 저 개소리 듣니? 기러기 소리 듣니? 사실 이따금 개가 짖고 하늘 가운데로 기러기가 울며 지나가고 하였다. 형은 무슨 깊은 생각이나 골똘하듯 한참은 말이 없었다. 그 이튿날 저녁도 형은 꼭꼭 그 경비병에게서 밥 한 덩이를 얻어 넣었다. 그 사람은 얼굴이 검고 두 눈이 뒤룩뒤룩한 게 꽤나 익살꾸러기이면서도 한편으로 성미 급한 우악스러운 데가 있어 걸핏하면 너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너희 집인 줄 아느냐? 하며 총대로 형을 후려치는 것이었지만 형이 엉엉 울면 너털너털 웃으며 도리어 재미있어 했다. 더러 저녁이면 야, 낮에 맞은 갑시다. 내 애미 노릇을 내가 좀 해야겠다 하고 꼭 밥 한 덩이를 더 던져주곤 했다. 형은 그것을 잠바 포켓에 넣어두었다가 밤이 깊어 모두 잠들 무렵이면 동생과 반씩 갈라먹곤 하는 것이다. 거의 매일 밤 이랬다. 차츰 동생도 밤이 어지간하면 형이 얻은 밥덩이를 은근히 기다리게끔 되었다. 그러나 밥을 못 얻은 저녁이면 형은 흑흑 흐느껴 울곤 하였다. 울면서 동생에게 넌 내가 혼자만 먹는 줄 알고 화가 나서 뾰루뚱해 있다. 이렇게 못 얻을 때도 있지. 매일 저녁이야 어떻게 얻니? 사람의 일도 한도가 있는 게지. 하고 시부렁거렸다. 그래도 동생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형은 더 흐느껴 울었다. 그러나 이튿날 저녁이면 형은 더욱 신명이 나서 밥 한 덩이를 전부 동생 앞에 내밀었다. 자, 너 다 묵어. 동생이 반을 가르려 들면 형은 벌컥 성을 내며 난 때때로 아침에도 얻어 먹잖니.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는 거다. 너 안 줄래? 안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새꺼들 눈이 있어 봐서 이렇게 밤까지 기다리려면 하루 종일 주머니다 넣어둬야 되겠으니 손으로 주물럭거려서 손때가 옮아오르고 또 사실 견딜 수가 있니? 목이 달아서 히히히히. 동생도 형의 고집을 아는 터라 혼자서 다 먹곤 했다. 형은 벌쭉벌쭉 웃으며 동생 손에 있는 밥덩이를 슬쩍슬쩍 만져보면서 좀 퍼뜩퍼뜩 먹으려무나 오무작오무작 거리지 말고 어떠니? 오늘 저녁 건 쌀알이 좀 많니? 좀 괜찮은 것 같나? 하고는 침을 꿀꺽꿀꺽 삼키었다. 어느 날 밤엔 이렇게 동생이 한 덩이를 다 먹어치웠을 때 형은 문득 또 울음이 터졌다. 동생의 하얀 얼굴은 여전히 아무 반응도 없었다. 형은 더더 울면서 이런 동생의 허벅다리를 마구 꼬집어 뜯다시피 하였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동생은 이런 형 앞에 지난날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었던 오연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이 남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조금 어처구니 없었으나 이런 형인 까닭으로 해서 도리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이 아닌가. 해죽하게 두 팔을 들어 올리는 싱거운 뒷모습이 오히려 어울리는 형의 모습이긴 하다 생각하며 이런 꼬락서리로 형과 만나진데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이런 형일수록 오히려 형다운 것이 어처구니 없는 즐거움 같은 것조차 울컥 느껴지는 것이다. 종래의 모든 것을 사그리 체념해버리고 잃어버린 지금 마음 밑바닥에 철저한 무심이 자리잡고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이런 형의 그 마음 가락에 휩쓸려 들어가는 스스로를 의식하며 벅차게 서러워오고 지난날의 형에 대한 스스로가 후회되며 더불어 엉뚱한 향수 같은 것이
즐거움 같은 것조차 느껴지는 것이었다. 지금 이런 형에게서 의지, 논리로서 얻어진 신념 같은 것이 멀리 미치지 못할 어떤 위협 같은 것조차 느껴지는 것이다. 어느 날 밤, 동생은 형의 귀에다 입을 대고 불쑥 내일은 세수나 좀 하자 하고는 픽 웃어버렸다. 처음으로 형에게 한 말이었다. 형도 어둠 속에서 와락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피식 웃었다. 야, 이젠 춥다. 꽤 춥다, 야. 이렇게 엉뚱하게 받았다. 이튿날 행렬 속에서 형은 세수를 좀 해야겠는데, 세수를 좀 해야겠는데, 세수를 좀 해야겠는데, 이렇게 연방 같은 혼자 소리를 짓거려댔다. 동생은 새삼스럽게 조금 난처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형은 그냥저냥 같은 소리를 짓거려댔다. 그러나 드디어 어느 날 새벽엔 형의 이 소리가 기어이 일행 전체를 그 나름의 실감으로 휩싸 버렸다. 동생이 맞받아 불쑥 참으로 오늘은 세수를 하고 떠납시다 한 것이었다. 일순 조용했다. 다음 순간 일행은 수선스럽게 마주 보며들 웃었다. 끼드득거리며들 웃었다. 누구의 얼굴을 보나 실로 세수를 좀 해야 할 얼굴들인 것이다. 후닥닥 후닥닥 놀랐듯이 세수를 하고 떠나자. 오늘은 세수를 하자. 한쪽 구석에서 형은 겸연쩍인 듯이 멀뚱히 동생을 건너다보며 두 손으로 턱을 썩썩 문지르고 있었다. 누구나 집합 장소로 나가지 않고 머뭇머뭇거렸다. 세수를 하자. 세수를 하자. 집합이 늦다고 뛰어들어오던 경비병들도 일행의 이런 분위기와 대면하고는 피식피식들 웃었다. 일행도 한꺼번에 웃음이 터졌다. 더 신들이 나서 세수를 합시다. 오늘은 천하 없이 또 세수를 합시다. 새하얀 가을 햇살이 온 강산에 퍼질 무렵 일행은 긴 방죽이 휘달아간 강가에 주름이 앉아 왁자지껄하며 세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밤 정작 즐거워할 줄 알았던 형은 초저녁부터 흐흑 흐느껴 울었다. 밤이 깊어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오늘 저녁도 그놈이 없어서 밥덩이를 못 얻었다. 아마 변소 갔었는가 보더라 하고는 잠시 조용하다가 흐흑 흐느껴 울었다. 한참 뒤에는 울음을 그치고 우락부락 성을 내면서 야, 너 내일 저녁엔 밥 한 댕이 혼자 또 다 먹으려니 생각하지? 그렇지? 나 입대까정 저녁 몇 번 굶은지 아니? 나 2번이나 굶었다. 거푸 이틀 저녁 못 얻을 때도 있거든. 내일 저녁에 못 얻으면 난 또 굶으란 말이지? 그렇지? 동생은 어둠 속에서 그냥 물끄러미 형을 건너다만 보았다. 기어이 눈물이 두 볼을 흘러내렸다. 형은 동생이 우는 것을 처음 보자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당황하며 머뭇머뭇거리더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괜찮다 오늘 세수도 했잖니 하고는 도리어 제 편에서 더 흐느끼고 있었다. 원산에 다다르자 경비병들은 모두 바뀌었다. 형에게 늘 밥덩이 하나 더 얹어주던 그 사람은 형 곁으로 와서 익사를 피우며 야 섭섭하다 몸 조심해라. 형은 한쪽 잇모서리를 찔룩이며 머리만 한번 끄덕이더니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저 성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네 사촌이다. 네 어머니도 되고 하고 녀석은 너털너털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대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서름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천년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 눈이 내린다.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이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 소리처럼 짓거렸다. 저것 봐, 저거. 에이, 모두 잠만 자고 있네. 동생은 허리를 쿡쿡 찌르기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이도 저물어 갔고 겨울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날로 풀이 죽어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마음이 꽤 좋았대이야.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 너도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야. 하고는 해죽이 웃었다. 동생은 놀라 마주 쳐다보았다. 여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끌어안으면서 칠성아, 야, 흠석은 춥다. 저 말이다. 엄만 날 불쌍히 여깃댔시야. 엥? 야,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야.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벼랑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자 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도 에이 이젠 좀 그만 걷지들 무던히 걸었구만서도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흘끔 곁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아른 채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쩍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니? 내가 집에 갈 땐 나도 갈 텐데 안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새었다. 거정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더 울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룩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자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다. 평소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낯색이었다.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힐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짓거리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 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한방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날 형이라고 굴지 마라, 어? 여느 때답지 않게 성숙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도 말고 모르는 채만 해. 꼭! 동생은 불어 큰 소리로 야, 눈이 내린다. 형이 짓거릴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꾹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도 울었다. 형을 끌어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걷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길. 철은 또 담배를 꺼내 붙이면서 말끝을 맺었다. 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형이라는 사람의 그 모자람이라든가 혹은 둔감이라는 것을 결국 형의 그 둔감이란 어떤 표준에 의한 의례적인 몸짓이라든가 상냥스러움, 소위 상대편의 눈치껏 적응하고 또는 냉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말이다. 그러나 동생은 그렇지 않았다. 그 표준에 의해서 생활을 다루어 나가는 마음의 긴장을 늘 잃지 않고 있었다. 결국 그 일정한 표준의 울타리 속에서 민감하다든가 우아하다든가 교양이 높다든가 앞날이 촉망된다든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역시 아버지라는 사람도 이런 표준에 의해서 큰아들을 단념했었고 어머니는 큰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잡힌 그들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했다고 보겠느냐? 형이냐 동생이냐? 그 둔감이란 뜻부터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누가 더? 나는 아직 무엇인지 불안했고 얼떨떨할 뿐이었다. 자꾸 저 하늘 한복판 조일의 딸의 허전스러움 같은 것이 걱정되었다. 결국 동생은 만포진의 수용소에서 아득한 날을 보내다가 지난 포로 교환 때 나왔다. 철은 갑자기 내 곁으로 바짝 다가 앉으면서 이때까지 어제와는 생판 다른 조용한 목소리로 내 어릴 때 이름이 칠성이었다. 나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철의 입가에는 연한 조소 같은 것이 떠 있었다. 자, 나는 다시 이렇게 범연한 내 고장으로 돌아왔고 다시 내 그 오연함이라는 것을 되찾아 입었다. 그런데 그전보다 좀 편편치 않다. 뒷받쳐야 할 의지라는 것이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로선 아마 손에 있는지도 모르지. 텅 빈 하늘에 바람은 그냥 미친 듯이 불고 달은 사르사르르 떠는 듯 했다.